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송백석입니다. 오늘은 세계의 정치와 경제 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세계화와 인간노동이라는 주제로 같이 공부해봤습니다. 오늘은 세계화와 인권 및 시민권이라는 주제로 같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내용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오늘 이 시간에는 첫째, 인권과 시민권은 무엇이며 어떤 차이와 공통점이 있는지 생각해봅니다. 둘째, 인권과 시민권의 발전에 대해 공부해봅니다. 셋째, 자유권, 정치권, 사회권은 무엇인지 파악해봅니다. 넷째, 집단 인지적 권리와 다문화적 권리에 대해 알아봅니다. 다섯째, 세계화가 인권과 시민권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생각해봅니다. 여섯째, 시민권은 유럽연합과 동아시아 공동체 등 초국민 국가적 공동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논의해봅니다. 네, 강의 내용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은 한국에서 인권 분야에 대해서 아주 최고의 전문가 한 분 모셨습니다. 제주대학교의 최현 교수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먼 길 오셨죠? 예. 예. 먼저 인권과 시민권, 듣기에, 보통 사람이 듣기에는 매우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얘기해 주시죠. 쉽게 얘기하면 인권은 인간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전 세계적인 공유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시민권은 어떤 특정한 국민국가 내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보호하는 그런 것이 바로 시민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을 설명하려면 사실 이제 권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권이든 뭐 시민권이든 그것은 권리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인권이라고 한다면 글자 그대로 사람의 권리라는 의미고 시민권이라는 것은 사실 시민으로서의 권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연스럽게 권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긴 한데 그러면 도대체 권리가 무엇이냐라는 걸 묻게 되면 이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뭐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뭐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간의 존엄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이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권리라고 그냥 그걸 권리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 권리는 양심의 자유, 신체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처럼 공공의 자유의 형태로 표현이 되는데 이것은 이제 그 권리가 자유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실 권리라는 말은 서양의 영어 이제 rights라는 말에서 오게 됐는데 여기에도 rights가 지금 현재 말하는 어떤 권리라는 의미를 갖게 된 것은 바로 이런 이제 자유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사실 자연법적으로 권리라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주스 나추랄레라는 자연법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것은 바로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과 사회와 인간에게 모두 질서가 각각 자연스러운 질서, 신이 내린 질서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고요. 이게 이제 그 근대 사회가 되면서 인간이 중요해지니까 인간과 관련해서는 인간의 자연이라는 것은 바로 인간의 자유다라는 것에서부터 인간의 권리가 나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권이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근대 사회가 되면서 모든 사회 질서라든가 국가 질서의 기본적인 원리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과 인간이 도덕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평등하고 존중받아야 마땅하다라는 그런 사고들을 도덕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인권은 매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천부인권설 혹은 자연권설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연이든 뭐 하늘이든 뭐 신이 됐든 인간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타나서 뭐 강도를 만났을 때 하늘이 나타나서 혹은 자연이 나타나서 신이 나타나서 인간의 그 위험을 없애주고 권리를 보장해 준 것은 아니었죠. 현실 사회에서는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실제적으로 인간에게 그러니까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시작한 것은 명예혁명 그리고
뭐 프랑스 혁명 그리고 미국의 독립전쟁을 통해서 생겨난 근대적인 국가를 통해서 근대적인 국가라는 거 하는 것은 이제 계약에 의해서 사람들의 자유로운 계약에 의해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형태로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조금 얘기하신 걸 종합해 보면 인권이라는 개념이 먼저 나왔습니다만은 자연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야말로 하늘로 부여받은 권리, 그래서 천부인권 사상 이렇게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그러한 인권이라는 것이 현실 사회에서 우리의 권리를 보호해 주지는 못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러면서 시민권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그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국가 제도를 만들어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보장된 것이 바로 시민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선생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자료 화면을 준비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보시면서 좀 더 설명해 주시죠. 예, 인권과 시민권을 비교한 것을 보시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권은 윤리적, 도덕적, 당위적 차원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있고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다라는 그런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시민권은 법적인 또 제도적으로 인간의 권리를 보장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 범위에 대해서 본다면 인권은 거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의 권리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시민권은 시민의 권리입니다. 시민이라는 것은 어떤 정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대개 경우에 현대 사회에서는 국민국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기 나라의 시민의 경우에는 시민권을 갖지만 외국인에 대해서는 권리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 면에서 본다면 인권은 추상적입니다. 인간이 존엄한 존재고 그러니까 그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점에서 그 내용은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구체화됐지만 그 기본적인 것은 이제 우리가 인간이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보장해야 되겠죠. 그리고 시민권은 구체적인 법적 제도적으로 예를 들자면 헌법을 통해서 어떤 권리들을 보장한다라는 형태로 구체적으로 제시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말씀 듣고 보니까는 적용 범위에 관련해서 인권과 시민권의 차이점을 약간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인권, 시민권이 모든 나라의 국민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국경이라는 의미가 국정이라는 것이 거기서 개입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현실에서 인간의 권리는 국민국가에서 보장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1989년에 명예혁명을 통해서 제정된 권리장전을 통해서 영국에서는 영국의 시민들에게는 시민권이 보장이 되기 시작했죠. 그러나 영국이 조선이나 다른 나라의 시민들의 혹은 국민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는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실은 이제 프랑스 혁명 그리고 미국의 독립전쟁을 통해서 미국이나 프랑스, 영국 등에서 국민국가가 형성이 되기 시작했고 거기에서부터 헌법을 통해서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민권은 이렇게 보장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인권의 이상은 모든 사람들에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자기 나라 국민들에게 권리를 보장하는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권의 이상의 인권은 상당히 보편주의적인 측면이 많은데 실제로 이것이 시민권으로 발전해 오면서 이런 모든 나라 국민에게 동시에 미치는 그러한 보편주의적인 영향보다도 동시에 어떤 민족주의라는 것이 생겨난 하나의 그 전환점이 됐겠네요. 이러한 것이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민국가를 통해서만 시민으로서 다시 말해서 인간으로서 그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국가를 가지지 못하는 나라의 사람들은 식민지 백성으로 무권리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 국가가 없으면은 시민권을 향유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지금 인권과 시민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추상적인 것 같아서 더 좋은 방법 하나 한국과 예를 들어서 발전 과정을 설명해 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대한민국의 경우에도 일본 제국주의에서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에게는 나름대로 권리를 보장했지만 조선 사람들은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민족적인 독립을 쟁취하고 우리들 자신의 국민국가를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과제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민족주의가 강력하게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 시대 조선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니라 당시에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있었던 식민지의 여러 나라들에서 강력하게 민족주의가 일어나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사실 민족주의 자체는 하나의 문화를 가지고 혹은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국가를 형성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사실 공화주의라든가 민주주의라든가 하는 다른 어떤 정치적 이념에 비해서는 굉장히 내용적으로 빈약하지만 아주 가장 강력한 이데올로기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러니까 자신의 민족의 국가를 형성했을 때는 시민으로서 인간으로서 권리를 갖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무권리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즉 다시 말해서 현재 국민국가 시스템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생겨나는 시민권 제도의 한계들 때문에 민족주의가 크게 발전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특히 인권과 시민권이 발전해가면서 좀 더 구체적인 수준에서 이것이 발전해가지 않습니까?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 그것이 두드러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영국이 이제 초기에 이런 가장 먼저 시민권을 발전시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른 나라들이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점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유권적인 권리들, 다시 말해서 언론 출판의 자유라든가 신체의 자유, 네. 왕으로부터 강제되지 않을 그런 자유가 중요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참정권의 문제가 중요하게 제시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께서 자료를 준비해 오셨기 때문에 자료를 보시면서 설명해 주는 것이 우리 학생들한테 편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자유권, 정치권, 사회권에 따라서 이제 그 단계적인 발전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자유권은 신체, 양심, 사상의 자유, 재산권 등이 포함되고요. 정치권은 참정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사회권은 노동권, 단체행동권, 최저생활보장권, 무상의료, 무상교육, 주거권 등이 포함됩니다. 이 발전 시기에 있어서도 구분이 될 수 있는데 자유권은 영국의 경우에는 18세기에 그리고 정치권은 19세기에 사회권은 20세기에 발전을 했습니다. 그 역할을 보면은 자유권은 이제 절대주의 국가로부터 왕권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그런 기능을 했고요. 정치권은 민주주의를 실현해서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결정하는, 자신의 정부를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권은 노동자 계급과 함께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지금 18세기에서 20세기 사이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인권, 시민권이 구체적으로 발전해 왔는가 이런 걸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자유권, 정치권, 사회권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대 사회의 인권 얘기하시면서 선생님께서 집단지적 인권 그리고 페미니즘, 여성주의 얘기를 하시거든요. 자, 이제는 좀 넘어와서 그러한 문제도 한번 짚어봐 주시면 좋겠네요. 예. 그 20세기에 영국에서 발달한 그 사회권에도 이미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자유권이나 참정권에는 기회균등이라는 의미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과는 다르게 사회권은 저소득층이라든가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명확하게 표현이 됐던 건 아니고 원리적으로 표현됐던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영국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그 빈곤층의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차원에서 사회권을 실현을 했었는데 여기에 이런 문제를 직접적으로 제기한 것은 여성운동이었습니다. 여성들의 경우에는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이 됐지만 여전히 자신들은 무권리 상태에 있다. 자신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권리들이 무시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성운동에서는 여성들에게 특별히 필요한 여러 가지 권리들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것은 이제 사회권 내에서도 부분적으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1919년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은 사회 경제적 강자의 경제 활동에 대해 적극적인 제한 규정을 도입하고 사회 경제적 약자에게는 사회권을 보장한다고 해서 계급 차별적인 그런 원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성운동에서는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도입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특히 예를 들자면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임신 출산의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 인간의 권리라고 하는 여성들도 분명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예. 인간의 권리의 목록에는 이런 것들이 빠져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민권의 발전이 여성권, 여성 권리, 여성과의 평등, 남성과 여성의 평등 이러한 문제는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는 것을 제기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전의 자유들은 자유주의적 보편주의적 원리를 강조하면서 모든 출신이라든가 출신 지역, 출신 신분 이런 것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원칙만을 얘기했는데 실제로 여성 같은 경우에는 남성들과는 다른 권리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든가 자기 몸에 대한 통제권, 임신, 출산 등 재생산권 이런 문제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은 이제 이전까지는 주로 권리가 남성들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필요한 권리들은 빠져 있었던 것이죠.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여성들은 여성뿐만 아니라 현재 법적으로는 시민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집단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성적 소수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권리는 일반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점에서 이 사람들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집단 인지적인 권리가 필요하다라는 문제 제기를 한 것이죠. 네. 그러면서 우리 교재에 보니까 아이리스 영인가요? 그분에 대해서 소개시켜주고 있는데 페미니즘 공부와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한번 좀 부가해서 설명 주시죠. 예, 아이리스 영 같은 경우에 이런 그 여성의 시각에서 집단 인지적 권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그것이 이제 여성뿐만 아니라 장애인이라든가 문화적 소수자라든가 외국인 그다음에 그 성적 소수자들까지도 포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자유권적인 권리와 집단 인지적인 권리의 차이점에 대해서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 권리는 이전에 이제 여성들이 문제 제기하기 전까지 일반적으로 권리가 가지는 특성이라고 인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역, 성, 인종, 계급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개인에게 모든 개인이 자신의 자유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주의적이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보편주의적입니다. 그리고 근데 여기서 시민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장애인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이런 게 빠져 있는 정상 시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집단 인지적 권리는 현재 사회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 그래서 문화, 인종, 성, 장애, 계급에 따른 사회적 약자를 우대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사회적 관계를 고려한다는 점에서 공동체주의고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다원주의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선생님과 같이 인권, 시민권 공부하면서 집단 인지적 권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과 관련해서 여성주의, 페미니즘 연구하고 있는데요. 그럼 직접 현장에서 여성들은 여성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성단체연합의 박영미 대표와의 인터뷰를 같이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과 남성 모두 사람이라는 점에서 우리 현대사회에서 인간이라면 가져야 할 모든 권리를 가지는 측면에 있어서는 같습니다. 그런데 여성과 남성이 함께 우리 사회를 지속시켜 나가는 사람을 만들지만 여성은 남성과 달리 임신과 출산의 기능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임의 기술이 발전하지 않고 또 여성에게 임신 중단권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여성이 임신하고 출산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양육이 자연스럽게 여성의 몫이 되고 임신과 출산과 양육은 남성이 여성을 예속하는 것으로 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여성이 남성과 똑같은 권리를 누리는 데 있어서 크나큰 장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남성과 다른 권리를 갖고 있죠. 그것이 임신 중단의 권리고 출산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이런 임신 중단의 권리와 출산의 권리가 여성에게 보장되어야 하고 또한 동시에 양육이 여성에게만 지어지지 않고 남성과 함께 그리고 이 국가 사회가 가족과 함께 부담될 때 여성이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더하여 여성은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그 남성과 똑같은 권리를 누리는 데 있어서 소외되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여성들에게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또 동등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사회가 지지하고 격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지금 인터뷰를 들었는데요. 우리가 현실 생활 속에서 못 느끼지만 여성은 남성과는 다른 권리를 가져야 할 그러한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 교수님, 지금 계속 수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또 궁금한 거는 집단 인지적 권리를 얘기했고 특히 소수자로서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사회로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다문화적 권리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주시죠, 이제. 예, 최근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집단 인지적 권리를 다문화적 권리와 동일하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집단이 그러니까 다문화적 권리에서는 문화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차이라든가 성적인 차이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문화적 차이로 포함시켜서 다문화적 권리라는 것과 집단 인지적 권리를 동등하게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도 여성뿐만 아니라 이전에 그 여성계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처럼 그 다문화적 권리나 집단 인지적 권리는 세계화 이전에도 집단 내 소수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의미가 있긴 하지만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다양성들이 증가하면서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결혼 이민자들도 생기고 하는 가운데서 다양성이 증대하면서 보다 더 중요한 권리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것과 관련해서 정체성의 정치라는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건 무슨 개념입니까? 예, 이제 단순하게 그러니까 이전에는 노동자의 권리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어떤 이해관계의 문제가 정치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가 됐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제 여성의 특성을 인정해달라 혹은 내가 소수민족인데 소수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인정해달라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양식이라든가 나의 존엄성에 대한 나의 판단 이런 부분들을 사회적인 가치로 우리가 같이 살려고 한다면 이 공동체에서 인정해 달라는 것이 중요한 이제 소수자들의 요구이기 때문에 정체성의 정치가 최근에 중요하게 제기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체성의 정치라는 것은 다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고 실제로 현실에서 이렇게 실천하는 그러한 방향, 그러한 슬로건, 정치적 슬로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다문화적 권리를 우리가 보장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건지 좀 더 구체적인 수준에서 얘기해 주실까요? 예, 다문화적 권리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자치권과 집단 대표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다문화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사회 차별 보상권입니다. 여기서 자치권과 집단 대표권이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소수자들이 자신이 어떤 권리가 필요한지를 대표를 통해서 그 사회에 발언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 같은 경우에 국회의원 그 비례대표
50%를 여성에게 하도록 함으로써 여성들이 정치적으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다문화권은 좁은 의미에서도 다문화 권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신의 문화적인 특성, 예를 들자면 그 베트남 여성이 한국에 와서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는 베트남어로 볼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문화적인 특성을 나타내더라도 큰 차별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권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별보상권은 이전에 이제 피해를 봤던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죠. 아까 그 여성, 이거는 이제, 적극적 조치, 어퍼머티브 액션이라고도 하는데, 예. 오히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탈북 자녀라든가, 저소득층에게 대학에 입학의 기회를 준다든가, 이런 것이, 차별보상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사회에, 문화적 소수자들이 우리 사회에 참여를 하고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다문화적 권리의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국가가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정책적으로 기울여야 된다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모두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국민국가가 어떠한 시민권을 또 만들어냈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 시민권이 가진 보편주의적인 측면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와 보편주의가 서로 상충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은 꼭 국민국가의 노력을 넘어서 좀 이런 국제기구라든가 국제제도가 이러한 문제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궁극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지구 공동체 같은 게 필요할 텐데 그것은 이제 사실 먼 미래의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죠. 그러나 그 국제적인 기구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중요한 성과가 유엔 총회에서 1948년에 세계 인권선언을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1966년에 그 비규약이라고 불리우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선언, 규약, 그 다음에 A 규약이라고 불리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규약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그게 강제 조항은 아니지만 예. 많은 거기에 참여하는 규약에 참여하는 나라들에서 이제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도록 한 것이 이제 이러한 노력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다문화적 권리 얘기하면서 세계와 관련해서 국제기구가, 국제제도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 하셨는데, 자, 다문화적 권리 얘기하셨는 우리 한국 현실, 지금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결혼 이민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 다문화적 권리가 우리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것이 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예, 크게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었던, 사람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권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을 공동체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제도화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새롭게 우리 사회에 들어온 새로운 소수자들, 결혼 이주자들과 그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외국인 이주자들, 그 밖에 결혼 이주자뿐만 아니라 그 노동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에 들어왔다가 거주하게 된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외국인이. 근데 그 학생 방글라데시 어린이인데 국적상으로는 그러나 그 어린이는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한국 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한국말 이해는 할 수 없게 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자기 불법 체류자다 혹은 외국인 이주자이기 때문에 이제 기간이 됐으니까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하고 예. 쫓아내게 되면 이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국제 미아가 될 수 있는 거죠, 사실상. 그렇죠. 문화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꾸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게 되면 여기에 대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제도적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것과 관련해서 좀 더 우리 외국 노동자, 외국 결혼 이민자를 포용한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귀화도 우리가 제도적으로 어떤 그 장벽을 두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숫자도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 준비해 오시는 게 있으면 그걸 보면서 좀 예,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오랜 동안 단일 민족의 신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90년 이전까지는 귀화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예. 뭐 1년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한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러던 것이 2000년대 들어오면서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의 경우에는 2009년의 경우에는 2,500명에 25,000명에 육박하는 그런 귀화자가 1년 동안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지역에서는 그 외국인과의 결혼이 전체 결혼의 뭐 2분의 1, 50% 이상이 될 정도로 결혼 이주자들이 많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이런 것이 이제 현재 우리의 인구 성장을 볼 때는 100년 후에 우리 인구가 반으로 준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외국인 이주자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을 고려해서 제도들을 정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문화적 권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다문화 정책이 다문화적 권리를 실제로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 것인가? 다문화적 권리의 확산을 위해서, 신장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정책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김혜성 대표와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들어보시죠. 한국에 와 있는 120만 외국인 체류자 또는 이제 국제결혼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에게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야말로 선진국이고 문명국가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기본권이 보장돼야 됩니다. 사람으로서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이 일들이 이제 보장돼야 되는데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는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외국인 주민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중에는 이제 불법 체류 주민도 있다 하는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싫든 좋든 우리에게 함께 더불어 사는 이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 개선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의 한국 사회의 미래 발전이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혜성 대표의 인터뷰를 아주 간략하게 들어봤는데요. 상당히 간략하게 들어봤고 선생님께서 다시 한번 좀 다문화 정책, 다문화 시민권 정책 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조금 더 길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현재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주의라든가 다문화 시민권에 대한 논의는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쪽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다문화주의가 나온 것은 여러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이라든가 특징을 잘 발휘하면서 살 수 있게끔 한다라는 취지인데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문화주의라는 것은 사실상 동화주의입니다. 동화주의요? 예, 한국 문화에 동화돼서 한국 문화를 빨리 배우고 살아라. 그러나 당신들 문화나 당신들 특징을 인정해주겠다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한국말을 배우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서 결혼해서 온 사람이 베트남 문화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식을 낳았을 때도 반쪽의 문화는 잘못됐고 반쪽의 한국 문화는 좋은 거다라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온 베트남에서의 문화도 아주 값진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생각하고 자식들에게 알려줄 때 그 사람이 더욱더 자신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것인데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다뤄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곳은 있지만 자식들이 이제 2세들이 이제 뭐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갈 나이가 되고 있는데 처음에 결혼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 어린이들이 그 베트남의 역사라든가 혹은 뭐 중국의 역사라든가 혹은 뭐 인도네시아의 역사라든가 방글라데시의 역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배우고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은 없다는 것이죠. 네. 그런 점에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다양한 이주자들이 자신들의 문화들을 공유하고 결속하고 그다음에 그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통로들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장기적으로는 이런 분들이 또 국회에도 의석을 인정해 준다든가를 통해서
발언을 할 수 있고 우리 사회의 제도적인 변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큰 틀에서 이 우리나라의 다문화 정책이 지나치게 동화주의로 나아가서는 곤란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다문화주의는 사실상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그 멜팅팟 이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용광로라는 그렇죠. 거죠. 거기에 모두 들어가서 미국 문화에 동화되라는 것이었는데 이것에 대한 반발로 다문화주의의 논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샐러드 볼이라는 그렇죠. 것인데, 그러니까 각자가 자신의 색깔을 유지하지만 민족적인 혹은 그 문화적인 특징들은 유지하지만 그러나 공동의 질서, 공동의 룰, 뭐 헌법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룰을 지킨다면 모두 다 시민으로서 인정해주고 서로 존중하면서 살자라는 건데 우리에게 있어서 현재 다문화주의라는 것은 전혀 그것과 달리 우리 문화에 빨리 동화되라라는 방향으로만 상대방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그것이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을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것은 외국인 가정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 뭐 성적 소수자라든가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나라의 다문화 정책이 그야말로 우리 한국적 용광로를 만들기 위해서 한꺼번에 다 집어넣어서 용광로처럼 만든 그런 것이 아니라 마치 샐러드 그릇처럼 그 안에 들어가서 다양하게 존재하면서 그 자체로 상당히 맛있지 않습니까? 샐러드가 그런 식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비유로 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근데 지금 인권, 시민권 공부합니다마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밑에 권리가 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문제는 이 권리들이 경우에 따라 상충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촛불 집회의 그런 자유권이 있는 반면에 동시에 촛불 집회를 함으로써 거기 주위에서 일하시는 분들 소득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재산보호권 요 문제가 있는데 이 자유권하고 재산보호권하고 또 충돌하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어떻게 정리해야 되겠습니까?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인권과 시민권을 대비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권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결국은 우리들이 고민하고 이런 갈등이 생길 때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더 부차적인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들 모두의 지혜가 필요하죠. 근데 그냥 지혜를 우리가 현재에만 싸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미 역사적으로 우리의 선조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축적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예를 들자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헌법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에는 그러니까 권리들이 그냥 병렬적으로만 나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순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적 공동체, 우리 국가를 유지하면서 인류가 몇백 년 동안 살아오다 보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어떤 권리들이 중요하더라라는 것들이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병렬적으로 그냥 놓여 있는 게 아니라 이 순위별로 중요성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이십니까? 그렇죠. 나름대로 그것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물론 이게 이제 고정 불변은 아니고 우리가 또 이제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순위를 바꿀 수도 있겠죠. 그러나 현재까지는 그런 나름대로의 그 지혜들이 담겨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우리 헌법은 가장 먼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장 중요한 권리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라면 다른 권리들을 유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평등권, 신체 자유, 양심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 재산권, 참정권, 교육권, 노동 3권, 복지권 순서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순서가 나타나는 것은 그 권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선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그 촛불 집회를 둘러싼 논쟁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 출판은 결사의 자유 혹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권리로 삼고 있는 것은 재산권보다도 더 중요한 우리에 있거든요. 그렇게 돼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공동체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것이 이제 사람들이 거기서 빠져나가지 않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이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분업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분업을 통해서 생산성을 엄청나게 높이고 그다음에 정치적 자유도 보장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인데 안전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수자들이 소외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재산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신문이라든가 방송이라든가 자기 출판물을 통해서도 자신의 발언을 할 수 있는데 특히나 사회적 입구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럴 기회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회 및 시위를 통해서 자신이 억울한 일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말을 하라는 것이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만 이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다는 그런 지혜가 담겨 있는 것이죠, 헌법에. 네. 그래서 재산권이 물론 그 남의 강도나 뭐 누구에게 자기가 애써서 만든 어떤 노력의 산물들을 뺏기는 것은 막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 공동체에서는 그런 것들을 유지해야만 하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하게 시민권 차원에서는 그 집회 및 시위의 자유나 자기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도 언론 출판의 자유와 시위의 자유, 의사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그런 판결들이 내려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권리가 충돌할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 상당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권, 시민권 추상적으로 알았지만은 나름대로 어떻게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고요. 얘기 듣고 보니까는 결국 이 추상적인 인권, 시민권을 우리가 현실 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정책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은 최형 교수님을 모시고요. 세계화, 인권 및 시민권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그럼 오늘의 핵심 포인트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인권은 도덕적, 윤리적 의미에서 이성과 도덕적 의지를 가진 존재인 인간이 자신의 잠재력과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부여 자유를 갖는 것입니다. 시민권은 국민국가에 의해 실현된 인권입니다. 시민권과 인권은 사회적 약자들의 도전을 통해 발전하면서 내용이 풍부해졌습니다. 권리는 크게 자유권, 정치권, 사회권, 집단 인지적 권리 또는 다문화적 권리 등으로 구성됩니다. 세계화는 집단 인지적 권리와 다문화적 권리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다문화적 권리는 세계화에 따른 민족적, 국민적 갈등을 해소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권 또는 시민권을 구성하는 다양한 권리들이 충돌할 경우 미리 주어진 답은 없습니다. 시민들이 지혜를 모아 해결해야 합니다. 단지 헌법은 권리들 사이의 중요성에 대한 지금까지의 경험과 지혜를 담고 있어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상대방의 처지를 고려하는 이성을 활용해서 권리 간의 충돌에 대해 현명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네, 핵심 포인트 잘 정리되셨습니까? 오늘은 제주대학교의 최형 교수님을 모시고요. 세계화와 인권 및 시민권이라는 주제로 같이 공부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과 정치, 경제라는 주제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